오늘 공부할 내용은 생물학적인 수처리 공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물학적으로 배수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은 첫째, 생물학적인 질소 제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생물학적인 인 제거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기타 생물학적인 처리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할 내용은 질소 화합물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인 생물학적인 탈질 방법입니다. 앞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활성 슬러지법은 기본적으로 유기물 중에 탄소 화합물을 분해하는 방법이고요. 산소를 소비를 해서 유기물을 결국 CO2와 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배수층에 있는 질소 화합물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데에는 그 효율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소 화합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호기성 조건에서 운전이 되는 활성 슬러지뿐만 아니라 호기성 미생물과 통성 혐기성 미생물을 같이 조합해야 되는데,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생물 탈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쓰게 되면은 배수 중에 있는 질소 화합물, 암모니아를 포함한 이러한 질소 화합물과 탄소 화합물을 동시에 분해할 수 있고요. 질소 화합물은 최종적으로 질소 기체로 분해된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반응은 크게 호기성 조건에서 운전이 되는 질산화 공정 혹은 질화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무산소 조건에서 운영이 되는 탈질 공정,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질화 공정, 질산화는 배수 중에 암모니아를 아질산 이온,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질산 이온까지 산화시키는 반응입니다. 즉 암모니아에 산소를 더해서 먼저 아질산 이온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를 질산 이온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러한 반응에 관여하는 미생물을 질화세균 혹은 질산화 미생물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러한 미생물들은 반응조 내에 충분한 용존 산소가 반드시 필요한 호기성 미생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반응을 보게 되면은 먼저 아질산 이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질산 이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 종류의 미생물이 같이 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암모니아를 아질산으로 산화시키는 암모니아 산화세균이 관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질산에서 질산으로 산화하는 아질산 산화세균, 이 두 번째로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활성 슬러지 중에 있는 이러한 미생물의 다수는 유기물의 탄소원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종속 영양 미생물이지만, 이러한 질화세균의 경우에는 무기탄소를 탄소원으로 하고 암모니아를 산화시키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독립영양 미생물이 되고요. 이러한 독립영양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생물탈진법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자연계에서 질소가 순환하는 과정을 보여준 자료입니다. 먼저 유기물 형태로 있는 질소 화합물이 분해가 되면은 탄소 부분과 질소를 포함한 부분이 분리가 되면서 암모니아가 생성되게 됩니다. 암모니아는 앞서 이야기한 질화세균 혹은 이제 질산화 박테리아에 의해서 처음에 아질산 이온으로 변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산소를 소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산소를 소비하면서 마찬가지로 질산화를 할 수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질산 이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과정으로는 질산 이온은 더 이상 산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원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활동하는 미생물에 의해서
질산이온이 환원이 되어서 질소기체로 만들어지는 반응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질소 화합물은 최종적으로 질소기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질소기체는 질소 고정 미생물에 의해서 다시 유기질소 형태로 변환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게 되면은 질소가 자연계에서 순환이 되게 되고요. 우리가 배수 처리에서 질소를 제거하는 방법은 이러한 자연계에서의 질소의 순환 과정, 특히 이러한 순환 과정에 작용하고 있는 미생물을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는 이와 같이 질소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시간에 따라서 물속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질소 화합물의 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처음에 유기질소 형태로 질소가 존재하는 경우에 가장 첫 번째 반응으로 암모니아가 생성되게 되고요. 그래서 가장 초반에 유기질소가 분해되면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나 암모니아가 생성됨에 따라서 생성된 암모니아는 다시 아질산 이온으로 변환되는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서 다음 단계로는 아질산 이온의 증가가 나타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암모니아는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질산이온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증가되는 그러한 추세를 나타내면서 암모니아와 아질산이온의 농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탈질 공정은 질산이온이나 아질산이온을 질소 기체로 환원시키는 반응입니다. 이 경우에는 용존산소 대신에 아질산이나 질산이온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를 이용하는 미생물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미생물들은 산소 대신에 산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질산이온이나 아질산이온을 이용해서 유기물을 산화시키게 되고 이 과정에서 질산이온이나 아질산이온은 환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원 반응을 통해 질소기체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 탈질 공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공정에 관여하는 세균을 우리가 탈질 세균, 탈질 미생물이라고 통칭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 미생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활성 슬러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다수의 종속 영양 미생물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즉 양쪽성을 가지고 있어서 호기성 조건에서는 산소를 이용하지만은 산소가 없는 무산소 조건 혹은 혐기성 조건이 되면은 질산이온이나 아질산이온을 이용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를 생각할 때 산소가 있는 조건이면은 비록 탈질을 할 수 있는 미생물이라 하더라도 질산이나 아질산이온 대신에 산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탈질 반응을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용존산소가 없는 이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한 용존산소가 없더라도 유기물이 없으면은 미생물들이 이러한 질산이나 아질산을 이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물의 존재가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미 앞서서 이전에 설명한 적이 있지만은 종속 영약 미생물이라는 것은 탄소원을 유기물을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독립 영양 미생물은 탄소원을 무기물인 탄산가스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독립 영양 미생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는 이러한 생물학적인 질소 제거의 전체적인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유입되게 되는데요. 물론 여기 그림에는 대표적인 축산 폐수나 이런 쪽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 유기성 질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산업용수 처리에서도 다량의 유기성 질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거하기 위한 두 단계의 방법으로서 처음에 유기 질소가 수화되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암모니아가 산소를 이용을 해서 아질산이온, 그리고 아질산이온이 다시 질산이온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암모니아 산화세균과 아질산 산화세균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미생물에 의해서 암모니아가 최종적으로는 질산이온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반응들은 산소가 있는 조건, 호기성 조건에서의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반면에 이러한 질산이온을 추가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없는 무산소 조건 혹은 혐기성 조건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러면은 아질산이온이나 질산이온이 모두 질소기체가 만들어져서 대기 중으로 날아가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물학적인 탈질은 2단계 반응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물학적인 질소 제거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유기 질소를 암모니아를 만들었다가 다시 질산이온을 만들었다가 다시 질소 기체로 만드는, 즉 산화와 환원을 반복해야 하는 그러한 복잡하고 다소는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은 그래서 이러한 비효율적인 어떤 질소 제거의 기존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아나목스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나목스는 anaerobic ammonia oxidization, 그러니까 이제 혐기성 조건에서 암모니아를 산화하는 반응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반응은 그 처음에 anaerobic이라는 말이 나온 것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혐기성 조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고요. 여기서 이제 아질산 이온과 암모니아가 직접 질소 기체로 전환되는 이런 반응을 유도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게 이제 아나목스 반응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반응을 거치게 되면은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암모니아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요, 암모니아가 있으면은 기존의 질소 순환 체계에서 보면은 아질산 이온이 만들어졌다가 질산 이온이 만들어지고 다시 질소 기체가 만들어지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아나목스에서는 이와 같이 물속에 있는 암모니아와 아질산 이온이 두 개가 서로 미생물에 의해서 활용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질소가 바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 단계로 가는 기존의 질소 제거 방법에 비해서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산업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여러 방법을 통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아나목스 반응이라는 것은 특수한 미생물에 의해서 가능한 반응이기 때문에 기존의 생물학적인 폐수 처리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특수한 미생물과 특수한 조건들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하지만 일단 이러한 아나목스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암모니아와 아질산이온을 바로 질소기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에너지 사용량이라든지 기타 효율성 측면에서 탁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을 제거하기 위한 생물학적인 방법인 생물탈인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호수나 늪, 연안 해역의 부영양화가 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부영양화를 방지하기 위한 인의 농도는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02mg/L 정도면 상당히 낮은 농도고요. 이렇게 낮은 농도를 그 수계에서 유지하지 못하면은 부영양화가 발생할 수 있게 되고 녹조가 성장을 하는 그러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낮은 인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활하수나 아니면은 산업폐수를 처리한 후 방류할 때 인이 상당히 낮은 농도, 최소 0.2mg/L 이하 정도로 유지가 되어야만 하고요. 이러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그 챕터에서 설명한 생물학적인 화학적인 인 제거뿐만 아니라 여기 설명하고 있는 생물학적인 인 제거 방법이 병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 제거 기술의 주류는 앞서에서 설명한 응집침전법과 같은 화학적인 처리이지만은 이러한 화학적 처리에서는 슬러지가 다량으로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탈인 방법의 연구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인 제거와 질소 제거를 동시에 하는 이러한 방법도 이제 개발이 되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생물 탈인법은 활성 슬러지 중에서 폴리인산이라고 하는 인이 포함된 물질을 누적할 수 있는 체내에 축적할 수 있는 이러한 미생물의 움직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생물이 체내에 인을 다량으로 축적하게 되고 이러한 미생물을 슬러지의 형태로 배출해서 제거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물속에 있는 녹아있는 인을 미생물이 고정을 시키게 되고 이러한 미생물을 처리함으로써 인을 제거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생물학적인 탈인법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생물이 이제 폴리인산 누적 세균, 누적 미생물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혐기 상태에서 질산이나 부틸산 등을 이용하고 체내의 저장 물질의 축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산을 폴리인산으로 만들어서 방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호기 상태에서는 이러한 방출한 양 이상의 인산을 폴리인산의 형태로 섭취하게 하는 이러한 인의 과잉 섭취라고 하는 그러한 기작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기작을 통해서 우리가 미생물 체내에 인을 축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생물 내의 인 함유량이 혐기성과 호기성을 반복적으로 조건을 줌에 따라서 인 함유량을 높일 수 있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배수자 안에 있는 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생물학적인 탈인 방법입니다. 앞서 생물학적인 질소 제거를 위해서는 무산소 조건과 호기 조건이 같이 공존하여야 되고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생물학적인 인 제거를 위해서는 혐기 조건과 호기 조건이 교대로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생물학적인 인 제거 설비와 생물학적인 질소 제거의 설비는 유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의 반응조를 조합하게 되면은 질소와 인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배수 처리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질소와 인을 동시에 제거하는 방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원리를 보면은 인 방출조의 두 편에 탈질조를 두게 되고요. 인 섭취조에서 인 섭취와 질산화 반응이 같이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반응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물탈인법은 인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 이러한 그 인을 축적할 수 있는 미생물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나 그러한 기작에 대한 해명이
다소 불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방법만 가지고 제거할 수 있는 인의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낮은 인의 방류수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생물학적인 방법만 가지고는 그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생물학적인 인제거 방법과 화학적인 인제거 방법, 즉 응집 침전법과 같은 방법을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폴리인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 미생물이 이러한 폴리인산을 생성하게 되면은 이를 통해서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생물학적인 탈인법의 전체적인 시스템과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로만 설명한 것으로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림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생물탈인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인을 축적할 수 있는 미생물이고, 이러한 미생물이 혐기 상태와 호기 상태에 교대로 노출된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인 축적 미생물이 혐기 조건에 들어가게 되면은 질산이나 부틸산 같은 것을 섭취하고 체내에 있는 폴리인산을 그 수중으로 배출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혐기 조건에서는 미생물이 인을 그 외부로 이제 방출하는 그러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혐기 상태에서는 실제로 인 농도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러한 미생물이 호기 상태로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가 방출했던 인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인을 섭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혐기 상태에서 인을 하나를 방출했다고 하면은 호기 상태로 전환되는 경우에 자기가 방출했던 인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많은 물속에 있는 인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실제로 인의 제거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인이 다수가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이런 미생물을 침전조에 에서 슬러지의 형태로 침전시키게 되고, 이러한 슬러지를 배출함으로 해서 실제로 인이 전체적인 반응조의 외부로 나가는 그러한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실제로 물속에 녹아있는 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에서는 인을 제거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 화학적인 인 제거 방법을 포함을 해서 생물학적인 인 제거 방법과 이러한 각각의 방법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응집침전법은 철륨이나 알루미늄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불용성의 인화합물을 만들고 침전 분리하는 방법이고요. 특징을 보면은 제거율이 높고 제거율이 안정적이면서 별도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약품을 주입함으로 해서 간단하게 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는 데 반해서 다량의 슬러지가 발생하고 처리 비용이 높다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석 탈인법은 칼슘염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인산과 칼슘 및 수산화 이온을 반응을 시켜서 생성되는 불용성의 키시아파타이트라고 하는 물질, 정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석을 만들어서 침전시키는 이런 반응이고요. 우리말로는 이제 정석 탈인법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전처리를 필요로 하고요.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경제적이고 인을 사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생물화학적 동시처리법이라는 것은
폭기조에 응집제를 첨가하게 되고요. 폭기조 내에서 인화합물로서 슬러지에 함유되어 있는 인을 그 슬러지와 같이 침전조에서 분리시키는 이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기존 처리를 활용할 수 있고요.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슬러지의 발생량은 증가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물탈인법 혐기호기 방법이라는 것은 앞에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방법이고요. 인을 혐기 조건에서는 방출하고 호기 조건에는 섭취하는 이러한 인축적 미생물 혹은 폴리인산 누적 세균을 이용을 하는 방법이고요. 고농도의 인이 슬러지에 함유되어서 제거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존 설비를 활용할 수 있고요. 경제적인 방법이고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포스트립이라는 방법은 생물학적인 탈인 방법과 화학적인 제거를 조합하는 방법입니다. 즉 생물학적인 탈인 방법이 경제적이지만은 처리수의 그 방류수에 대한 인 농도를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 추가적으로 화학적인 제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인의 농도를 낮추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혐기에서 인을 방출한 다음에 응집 침전 처리를 통해서 인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하면은 비록 별도의 설비가 필요하지만은 처리가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낮은 인농도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으면서 경제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에 사용되는 활성 슬러지법이 아닌 변형된 형태의 생물학적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것이 산화구법이라고 하는 OD, 옥시데이션 디치라고 하는데요. OD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그 도시 지역이 아니라 농촌 지역 이런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질소와 인의 제거를 포함해서 고도의 처리 기술이 요구되게 되지만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운영자나 작업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방법이지만은 복잡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운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이러한 OD법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OD법은 뒤에 그림에 나오겠지만은 긴 타원형 수로 내에 활성 슬러지를 보존 유지하면서 수로의 한 1, 2개소에 산기와 수류에 영향을 주는 폭기 장치를 설치하고 물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면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연 정화 작용의 원리를 재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 수로 내에 유입된 하수나 폐수는 순환이 지속되면서 산소를 공급받게 되고요. 물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런 그 유기물이나 질소, 인 이런 것들을 제거하게 되고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복잡한 조작 없이 이러한 유기물 제거와 질소인 제거가 동시에 가능한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로의 모든 영역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산소가 공급되는 부근은 호기 상태이지만은 이 지역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용존산소가 고갈되어서 혐기 상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탈질 반응이나 인의 과잉 섭취에 필요한 혐기성 조건 등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탈질, 그 다음에 인제거, 유기물 제거가 동시에 가능한 그러한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OD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은 유지관리가 편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OD법은 저부하 운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량의 유기오염물 혹은 질소나 인이 포함되어 있는 배수를 처리하는 데에는 적합한 방법은 아닙니다.
유입하수나 배수의 부하 변동에 대해서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고요. 동절기에 수온이 낮은 하수가 유입되더라도 처리 성능이 잘 저하되지 않고 슬러지의 발생량도 적으면서 잉여 슬러지의 처리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빈번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연의 정화작용을 인위적으로 제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처리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는 OD법의 시스템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러한 타원형의 수로가 있고요. 이 수로 내에 계속 물이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연계 하천에 물이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조건을 재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로터나 이러한 기계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산소를 공급하게 되면은 이러한 산소가 공급된 지역 근처는 호기 상태가 유지되지만은 이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은 용존산소가 고갈되어서 혐기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호기 상태에서 암모니아가 산화가 돼서 질산이온이 만들어지고 혐기 상태에서 이러한 질산이온이 탈질되어서 질소기체가 만들어지는 반응을 통한 그 생물학적인 질소 제거가 가능하고 또한 혐기성 조건에서 미생물이 인을 방출했다가 호기 상태에서 인을 다시 과잉 섭취하는 생물학적인 탈인 공정도 가능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설비를 통해서 호기 상태와 혐기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한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OD법은 소규모 하수 처리에 적합하고요. 부하 변동에 강하고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며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건설비나 유지 관리비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질소와 인까지 제거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는 자연의 정화작용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처리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활성 슬러지법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인 벌킹, 팽화라고 하죠. 이러한 벌킹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활성 슬러지법이나 생물학적인 질소 제거는 기본적으로는 생물학적인 반응이 끝난 다음에 침전조에서 고액 분리를 해야 되는데 고액 분리가 충분히 되지 않으면은 슬러지가 침전조에서 유출되고요. 처리수의 수질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우리가 벌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벌킹은 크게 활성 슬러지 내의 플럭에 실 형상으로 증식하는 사상성 미생물의 비율이 높아질 때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사상성 벌킹 혹은 실형상성 벌킹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러한 사상성 미생물 외에도 플럭이 해체되거나 미세한 플럭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벌킹이 나타나는 비사상성 벌킹도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킹은 크게 사상성 벌킹과 비사상성 벌킹의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벌킹이 나타나게 되면은 침전조에서 슬러지가 유출되어서 처리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유발하는 사상성 미생물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형상성 벌킹, 사상성 벌킹을 일으키는 세균으로는 몇 가지 미생물들이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미생물들은 폭기 부하층의 증가나 용존산소의 부족, 질소나 인 등의 영양원이 부족하거나 배수의 조성이 변화했을 때 이러한 미생물들이 과잉으로 번성하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벌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방선균 이런 것들이 이상 증식하게 되면은 폭기조가 거품으로 덮이며
거품과 동시에 다량의 슬러지가 침전조에서 유출되는 이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서서 우리가 생물학적인 질소 제거에서 암모니아가 산화되면 질산이온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질산이온은 산이기 때문에 폭기조의 pH가 낮아질 수가 있고 산성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산성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곰팡이나 효모가 증식하는 그런 문제가 벌어질 수 있고 이런 것들도 벌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비사상성 벌킹은 사상성 미생물이 적은 조건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벌킹이고요. 슬러지의 침강성이 불충분한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미생물이 생성하는 점성 물질이 많아지고 플럭의 점성이 이상하게 높아지는 고점도 벌킹이나 저부하나 과부하에 따라서 플럭이 분산 해체되어서 미세한 슬러지로 만들어지는 분산형 벌킹 이런 것들이 비사상성 벌킹의 대표적인 두 가지 형태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고점도 벌킹은 원인이 명확하진 않지만은 배수 조성에 당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질소나 인이 부족한 경우에 즉 이제 미생물의 영양 상태가 불균형 상태가 만들어지는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배수 중에 무기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부하나 과부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보통 우리가 생물학적인 배수 처리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설정된 부하가 있는데 이보다 낮은 경우를 저부하, 높은 경우를 과부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킹이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상성 미생물이 발생하고 과다하게 증식하기 때문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플럭이 잘 가라앉지 않는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인데 꼭 이러한 사상성 미생물 외에도 다른 원인으로 벌킹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활성 슬러지의 응집 상태가 불량해지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조건이 만들어지면은 슬러지가 분산 해체되고 미세한 플럭이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활성 슬러지의 비중이 저하되게 되면은 콜로이드성의 탁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슬러지 자체의 비중이 낮아지게 되고요. 슬러지 중에 가스가 함유되어서 슬러지가 잘 가라앉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벌킹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슬러지의 점성 증가도 이러한 점성 물질이 증가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벌킹이 나타날 수 있고 슬러지의 팽윤 팽화도 슬러지 중에 사상성 미생물의 발생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폭기조의 부하량이 증가하거나 탄소나 질소, 인 등이 부족하면은 벌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벌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미생물에게 적합한 조건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벌킹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랜 기간 동안 벌킹이라는 것이 활성 슬러지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지만은 정확하게 벌킹이 나타나는 기작이나 원리를 완벽하게 다 파악한 것은 아니고요. 따라서 벌킹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맞는 대응 방법이 설정되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벌킹을 방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벌킹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굉장히 어렵지만 사상성 벌킹의 방지책으로는 2단 활성 슬러지법이나 부분 현기 이러한 방법 등이 개발이 되어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사상성 미생물은 고부하 조건이나 슬러지가 해체될 정도의 저부하 조건에서는 증식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게 되면은 혐기조를 2단 혹은
다단으로 분할을 해서 앞단의 폭기조는 높은 부하로 후단의 폭기조는 낮은 부하로 운전함에 따라서 이러한 사상성 미생물의 증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혐기조가 아니라 반응조겠네요. 또한 이제 사상성 미생물 중에서 또 다른 타입의 사상성 미생물은 혐기조와 호기조를 가지는 다단의 반응조를 이용해서 부분 혐기, 의사 혐기라고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주게 되면은 이러한 사상성 미생물은 증식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벌킹이 사상성 미생물이 아닌 다른 원인에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상성 벌킹보다 방지가 상당히 어렵게 되고요. 그 이유는 발생 요인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비사상성 벌킹 중에 하나인 고점도성 벌킹에는 점성 슬러지가 점성을 가지는 중간 대사물을 만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존 산소의 양을 적합하게 유지를 시키거나 영양원 등의 운전 환경 조건을 최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무기물의 일종인 이제 잿가루 같은 것의 비율을 높여서 비중이 무거운 플럭을 만드는 것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새로운 용어로서 부분 혐기, 의사 혐기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폭기조의 일부를 이용해서 산기하지 않는 부분을 만들게 되면은 폭기조이지만은 일부 영역에서는 혐기 상태의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부분 혐기, 의사 혐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방법은 벌킹 상대가 만들어지고 벌킹을 유발하는 사상성 미생물이 혐기 조건에서 잘 증식하기 어려운 경우에 고의적으로 혐기 조건을 만들어서 그 슬러지의 친강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사상성 벌킹 방지의 첫 번째 방법은 폭기조를 두 개로 분할을 하고요. 첫 번째 폭기조는 고부하로 운전을 하고요. 두 번째 폭기조는 저부하로 운전하게 되면은 극단적인 고부하나 저부하가 조건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잘 성장하기 어려운 일부 사상성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폭기조를 두 개로 나누는 방법이 2단 활성 슬러지법 혹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단으로 나누는 다단 활성 슬러지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종류의 사상성 미생물은 혐기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성장이 억제되게 되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복수로 분할되어 있는 폭기조를 혐기조로 하고 후단의 폭기조를 저부하 운전을 통해서 이러한 인위적으로 혐기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부분 혐기를 하거나 이러한 유사 폭기를 조합함으로 해서 혐기 조건을 만드는 이러한 방법을 사상성 벌킹의 또 다른 방지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성 벌킹의 방지에는 몇 가지 방법이 알려져 있고요. 다만 이제 비사상성 벌킹의 경우에는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방지가 어렵다라는 것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벌킹의 방지는 비사상성이 사상성보다 좀 더 어렵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성 슬러지법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 호기성 미생물을 주로 이용하는 것이지만은 이러한 호기성 미생물뿐만 아니라 혐기성 미생물을 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것을 혐기 처리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혐기성 처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혐기성 처리의 최종 산물로서 메탄 기체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고 이러한 메탄은 우리가 이제 연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스의 생성 등의 목적으로 이러한 혐기 처리가 최근에 널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혐기성 처리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 산소가 불필요하고 따라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메탄가스를 회수함으로 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요.
잉여 슬러지의 발생량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입수의 BOD가 굉장히 높은 경우에 이러한 고농도 배수에 대해서도 처리가 가능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농도가 낮은 저농도 배수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기성 처리에 의한 분해는 유기물을 산 생성 반응에 의해서 분해하는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추가적으로 분해하는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메탄 생성 반응에 의해서 메탄 기체, 탄산가스, 물로 분해하는 이러한 세 단계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혐기성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혐기성 처리의 전체적인 원리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산이 생성되는 반응이고요. 그 배수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유기물을 저분자화하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유기산을 만드는 반응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러한 유기산을 추가적으로 분해하는 그러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질산이 아니라 다른 산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이제 질산이라고 잘못 번역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단계에서는 메탄 생성 반응에 의해서 메탄 기체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유기물로부터 일부는 메탄 기체가 만들어지고 일부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그런 반응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혐기성 미생물은 기본적으로는 증식 속도가 늦은 이러한 미생물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미생물의 성장과 처리에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한 그런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혐기성 처리에서는 메탄가스의 발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메탄가스가 잘 발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반응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잘 일어나야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활하게 메탄가스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호기성 처리에서는 유기물의 분해 시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미생물의 균체, 즉 이제 그 바이오매스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즉 슬러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제 혐기성 처리에서는 이러한 미생물이 일부 만들어지긴 하지만은, 미생물의 이제 바이오매스가 일부 만들어지게 되지만은 메탄 기체가 다량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발생하는 슬러지 양이 적다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혐기성 처리를 하게 되면은 슬러지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혐기성 처리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관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황산염 환원균이라든지 산생성균, 메탄생성균 이런 것들이 관여하게 되고요. 복잡한 기작은 여기서 생략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메탄과 탄산가스, CO2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처리수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원수 중에 있는 유기물을 제거하는 그러한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혐기성 처리의 여러 단계를 모식도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고분자 유기물이나 당류, 단백질 등이 이제 처음에 황산염 환원균이나 산생성균에 의해서 좀 더 분자량이 작은, 크기가 작은 이러한 그 저분자 화합물이나 유기산 혹은 아미노산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황산염 환원균에 의해서 황화수소나 이러한 그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혐기성 특유의 악취가 황화수소 등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에 산생성균이나 다른 미생물이 관여함으로 해서 질산이 아니라 초산, 즉 아세트산이죠. 아세트산이 만들어지게 되고 수소도 같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러한 아세트산을 이용을 해서 메탄 생성균이 메탄 기체와 이산화탄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을 통하게 되면은 산소가 불필요하고 메탄 기체를 회수할 수 있고요. 잉여 슬러지 발생량이 적고 메탄균의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단점으로는 이러한 메탄 생성균의 증식이 느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긴 시간을 요구를 하는 그러한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혐기성 처리의 장점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또 추가적인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슬러지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성기성 처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혐기성 처리는 증식이 늦은 메탄 생성균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활성 슬러지법과 동일한 반응조를 이용할 수 없고요. 이러한 메탄 생성균을 반응조 내에 보호 유지할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의 반응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한 부유법, 고정상법, 유동상법, UASB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부유법은 활성 슬러지법과 동일하게 메탄 생성균을 부유 상태에서 보호 유지하는 방법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부유법은 분요 처리나 고농도의 배수 처리에만 이용이 가능하고 저부하의 배수가 들어온 경우에는 부유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미생물들을 유지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정상법은 앞서 우리가 부착 성장 미생물을 활용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즉 생물학식 활성 슬러지법과 동일하게 반응조 내의 충진재 표면이나 틈새에 메탄 생성균을 부착시켜서 보호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상법은 마찬가지로 충진재를 이용하고요. 충진재 표면에 생물막으로서 이러한 메탄 생성균을 보호 유지하는 방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정상법이나 유동상법을 쓰게 되면은 부유법과 다르게 저농도 배수에도 이러한 혐기성 처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메탄 생성균 안에는 사상성으로 생육해서 반응조 내에서 가스나 물의 흐름으로 상온에 얽혀서 입자가 큰 이러한 과립을 만드는 그러한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생물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과립을 우리가 그래뉼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뉼을 형성시킬 수 있는 메탄 생성균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비교적 쉽게 반응조 내에 메탄 생성균을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성을 시켜서 반응조 내에서 그 메탄가스나 탄산가스를 만드는 이러한 방법을 UASB, Upflow Anaerobic Sludge Bed라고 부르고 있고 최근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UASB는 고정상법이나 부유법에 비해서 굉장히 다량의 메탄 생성균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성 슬러지법에 비해서 10배나 20배 이상의 높은 부하량으로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고 보다 이제 컴팩트한 설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UASB에서는 산 생성을 하게 하는 산 생성조에 배수를 주입하고 pH를 조절을 하면서 증기나 온수를 통해서 온도를 35도에서 37도로 유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산생성 반응에서 초산이 포함되어 있는 그 배수나 유기산 혹은 저급 알코올까지 분해한 다음에 조상부에서 그래뉼이나 그 메탄 기체 혹은 탄산가스를 효율적으로 분리하고 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저급 알코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저급은 질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 안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 수가 적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탄소수가 하나인 것을 우리가 메틸 알코올이라고 부르고 탄소수가 두 개인 것을 대개 이제 술이나 이런 데 포함되어 있는 에틸 알코올이 되는데 뭐 대략 탄소수가 5개까지의 알코올을 우리가 이제 저급 알코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UASB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을 생성할 수 있는 그 반응조와 그 다음에 이제 그네뉼 형태의 메탄 생성균을 포함하고 있는 반응조가 분리되어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고분자 유기물이 저분자 유기물로 만들어지는 단계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처리수를
그래놀이 포함되어 있는 반응조를 공급하게 되면은 반응조 상단에 우리가 메탄기체를 얻을 수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처리수는 그 처리수 안에 있는 유기산이 분해가 되어서 우리가 처리수를 방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수 중에 고분자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요. 저분자 유기물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메탄 생성균이 이를 메탄 기체나 탄산가스로 전환하는 그러한 반응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일단 위로 올라간 메탄 기체나 아니면 이산화탄소가 다시 내려오면 안 되기 때문에 처리수 쪽으로 기체가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한 구조를 위해서 특수한 어떤 그 장치들이 반응조 상단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표준 조건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고 고부하 조건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혐기성 처리는 산생성이라든지 초산 생성, 그 다음에 최전 단계의 메탄 생성과 같이 각 반응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양호한 처리를 위해서는 각 반응이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생성에 반응하는 산생성균은 통성 혐기성 세균이고 폭넓은 환경 조건에서 생육이 가능하지만은 초산생성균이나 메탄생성균은 절대 혐기성 세균이기 때문에 산소가 들어오게 되면은 작용이 저해되거나 치명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위한 혐기성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됩니다. 각각의 반응에 대한 최적인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산생성 반응은 수온이 한 25도에서 37도, pH가 5에서 8 정도, 그 다음에 용존산소가 없는 혐기성 분위기에서 전체적인 체류 시간을 한 3시간에서 10시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요. 아세트산 생성 반응 혹은 초산 생성 반응은 최적 온도는 마찬가지로 한 27도에서 35도 정도고요. 아니죠. 이 조건은 이제 메탄 생성균 조건이고요. 메탄 생성균은 최적 온도가 한 27도에서 35도 정도이고 메탄 생성균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활성이 크게 저하가 되고 또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사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도의 조절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또한 조내의 최적 pH는 6.5에서 7.5 사이이고 6 이하 혹은 8 이상이 되면은 사멸할 수 있기 때문에 pH의 조정도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미생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초산 생성 반응은 대개 이제 메탄 생성 반응의 최적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 최적 조건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메탄 생성균은 코발트나 니켈과 같은 어떤 그 금속 이온을 포함하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속 이온들을 미량 영양원으로 마치 이제 비타민처럼 첨가할 필요가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탄 생성균의 효율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아마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의 운정 조건을 보게 되면은 존의 수온이 27도에서 35도, 존의 pH가 6.5에서 7.5,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을 안 했지만은 슬러지 부하는 한 0.5, 0.4kg COD 정도 되고요. 영양원으로서는 철이나 코발트, 니켈 같은 이러한 금속이온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최적의 조건을 이러한 UASB와 같은 혐기 반응에서 유지시켜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효율적인 처리 효율을 높게 유지하기 어렵고 메탄 생성을 효율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혐기성 처리는 각각의 반응에 대해서 최적의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메탄 생성균은 온도나 pH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시와 제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물학적인 처리가 끝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슬러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슬러지의 처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슬러지를 탈수를 하고
추가적으로 처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은 여기서는 그에 앞서서 생물학적인 처리 과정에서 슬러지의 발생량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은 사실 증식하면서 추가적인 슬러지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또 발생되는 슬러지의 일부는 자기 분해에 의해서 액화 혹은 저분자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분해되지 않고 이제 남는 슬러지는 잉여 슬러지로 배출되게 되고 이런 잉여 슬러지의 처리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잉여 슬러지의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생물 처리에 생기는 슬러지는 이러한 미생물들이 생성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분해할 수 없는 난분해성 물질이 아니라 오히려 분해가 쉬운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슬러지를 분해를 해서 미생물이 다시 이를 가용화할 수 있는 그러한 영양분의 형태로 전환시켜 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추가적인 영양원을 확보하면서 슬러지의 발생량을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서 이제 슬러지의 감용화, 가용화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되고요. 다만 미생물의 자체적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 영양원으로서 가용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미생물을 파괴를 해서 세포를 이제 파괴를 하거나 해서 그 내용의 물질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잉여 슬러지를 산화제나 산, 알칼리 등의 약품으로 처리하거나 고압화해서 열 처리하게 되면은 세표벽이 이제 파괴가 되게 되고요. 이 안에 있는 유기물들이 가용화할 수 있는 형태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산화력이 굉장히 강한 오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존을 이용하게 되면은 잉여 유기 슬러지의 80% 이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존에 의한 슬러지의 용적 축소와 처리는 침전조에서 반송 슬러지의 일부를 오존 처리를 해서 슬러지가 분해 가능한 슬러지를 이제 분해가 용이한 물질로 변화시키는 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통하게 되면은 우리가 슬러지를 효율적으로 저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이 기존의 활성 슬러지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오존을 적용해서 슬러지를 감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추가적인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설비가 위치하는 것은 반송 슬러지의 라인에서 일부를 이제 분기를 시켜서 반송 슬러지의 일부를 오존 처리를 해서 그 미생물의 세포를 오존을 침투를 시켜서 이 안에 있는 그 미생물이 섭취할 수 있는 유기물의 형태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반응을 여기서 일으키게 되고 생분해성이 높은 이러한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것을 폭기조로 보내서 이 안에 있는 미생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반송 슬러지, 잉여 슬러지의 발생량을 크게 감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오존 처리를 이용한 슬러지의 감용화 기술은 폭기조 내에 오존 처리한 슬러지를 보내는 방식이고요. 그 분해와 원수의 BOD 처리가 병행되어서 폭기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폭기조의 부하량이 높아진다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기조의 부하량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 안에 유기물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러한 유기물을 쓰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분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산소가 필요하게 되는데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많은 그 에너지 공급 이러한 많은 전력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능한 최소한으로 오존 처리한 슬러지를 폭기조가 아니라 독립된 슬러지 소화 전문조에서 감용하는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러한 가용화된 이러한 슬러지를 호기성 조건에서 처리하면은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이거를 이제
다른 조건에서 에너지가 적게 드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데 이용되는 미생물 중에서 호열성 미생물, 즉 높은 온도에서 생장하는 이러한 미생물을 활용하게 됩니다. 즉 반응조를 최적 생육 온도가 한 50도 이상이 되는 이러한 호열성 미생물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호열성 미생물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반응조의 온도를 50도 이상으로 하게 되면은 이러한 호열성 미생물의 활동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호열성 미생물은 높은 온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슬러지의 자기 분해 속도가 중온 미생물 분해 속도의 몇 배가 되게 되고요. 오존 처리 전은 슬러지가 분해되기 쉬운 물질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오존 처리의 장점과 호열성 미생물의 특징을 조합하게 되면은 잉여 슬러지의 분해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반응을 하게 되면은 종래의 오존 처리 슬러지를 바로 용적 축소하는 방법과 다르게 침전조에서 잉여 슬러지에 상당하는 슬러지 양을 빼낸 다음에 원심 농축기로 5%까지 농축을 하고요. 최소의 오존량으로 오존 처리를 한 다음에 이러한 오존 처리된 슬러지를 고온의 호기성 소화조에서 호열성 미생물에 의해서 소화시키게 되고요. 그러면 이 방법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특징은 폭기조의 부하량 증가를 억제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잉여 슬러지에 해당하는 슬러지만 처리하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에서는 그 반송 슬러지에 대해서 오존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기존의 오존 처리에 의한 감용화 방법이 되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쓰는 대신에 잉여 슬러지에 대해서 이러한 잉여 슬러지를 먼저 원심 분리를 통해서 탈수를 농축을 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슬러지를 그 호열성 미생물이 포함되어 있는, 즉 고온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한 반응조에 공급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높은 온도 하에서 이 안에 있는 유기물들이 빠르게 분해가 되게 되고 이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오존 처리를 통해서 그 잉여 슬러지가 분해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러한 호열성 미생물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슬러지의 양이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은 단순히 오존 처리를 하는 거에 비해서 에너지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식물 연쇄를 이용한 슬러지 발생 제로화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미생물에 의한 배수 내의 유기물 처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자연계에서 이러한 유기물들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다시 이러한 미생물들이 다른 동물성 플랑크톤이나 다른 생물들에 의해서 섭취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없어지는 그러한 반응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그 분해자에 해당하는 미생물뿐만 아니라 그 상위에 존재하는 다른 생물들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단계의 먹이 사슬을 거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슬러지 양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식물 연쇄 먹이 사슬을 이용한 슬러지 발생 그 저감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을 동물성 플랑크톤이 포식하고 이러한 동물성 플랑크톤을 다른 2차 소비자들이 먹이로 하고 물고기들이 다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소비하는 이러한 단계들이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이제 그 배수 처리에서도 제한함에 따라서 잉여 슬러지의 양을 절감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여러 단계의 먹이 사슬을 거치게 되면은 그만큼 잉여 슬러지의 양이 절감되는 그러한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생동물이 포식하기 쉬운 균체를 함유하는 슬러지를 형성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슬러지가 만들어지면 이 슬러지를 원생동물이 이제 섭취하게 되고요. 또한 원생동물은 활성 슬러지의 점성물질까지 포식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성물질이 잘 안 만들어지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폭기조를 분할하게 되고요. 앞단의 폭기조 내에 여러 가지 유동 충진제를 삽입해서 고부하 운전을 함으로 해서 분체가
균산되도록 분산되도록 만들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분산된 균체가 만들어지면은 이러한 균체를 원생 동물이 쉽게 포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분산균체를 섬유, 충류가 생육하고 있는 제1 미소 동물조에서 포식하면서 분산 슬러지를 플록화시킬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은 친강성이 좋은 슬러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슬러지를 다시 이끼류나 환영동물이 있는 제2 미소 동물조에 넣게 되면은 원생 동물을 이러한 다른 생물들이 포식하게 되고 슬러지의 발생량이 크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슬러지의 발생량은 잉여 슬러지의 발생량은 일반적인 활성 슬러지법에 비해서 50에서 80%가 저감하게 되고요. 이를 잘 활용하면 유기 슬러지의 배출량을 제로화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슬라이드는 이러한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도를 설명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스펀지를 첨가한 분산균조를 통해서 물속에 있는 미생물이 원생동물에 의해서 섭취되기 좋은 그런 조건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1 미소동물조에서는 이 안에 있는 원생동물들이 물속에 있는 여러 가지 호기성 미생물들을 이렇게 섭취해서 제거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슬러지 발생량이 1차적으로 저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원생동물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슬러지를 침전조에서 분리를 해서 제2 미소 동물조로 보내게 되면은 여기 있는 후생 동물들은 원생 동물보다 좀 더 이렇게 진화한 형태의 생물들이죠. 좀 더 먹이사슬의 상위에 위치한 생물들이 되는데, 이러한 후생 동물들이 원생 동물이나 세균을 섭취를 해서 추가적으로 슬러지의 발생량을 줄일 수 있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발생한 잉여 슬러지의 양은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은 방법에 비해서 크게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먹이사슬을 이용하고 이를 통해서 슬러지 발생을 거의 크게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슬러지를 저감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슬러지의 발생을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발생된 슬러지를 처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